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일 국회에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 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에 한두 번의 음주운전은 용인할 수 있다는 안이 준비 중이라는 어제 뉴스룸의 보도에 대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논의해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성주군 사두포대 앞 진입로에서 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막고 검문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불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경찰이 진입해서 주민들의 검문을 제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장에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내일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 감사에 착수합니다.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에 나올 예정이며 당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크자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전국 판사의 67%가 주요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답한 대법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안방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문에는 출입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고 가스통을 연결하던 배관은 이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인천에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2,500가구가 넘는다는데요. 가속화되고 있는 인천 구도심 공동 현상의 실태를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울진에서 산 내부의 광산 갱도가 무너지며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함몰 사고 이후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늦어지며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안전 진단을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산 채굴이 붕괴 원인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내 논란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에 전국은 날선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가장 논쟁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빠르면 이번 주말쯤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인데 청와대는 내일 강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뒤에 보고서가 시한 내에 오지 않으면 이번 주말쯤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회 청문회는 참고 과정일 뿐이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방침, 며칠 동안 나온 얘기긴 한데 내부적으로 이제 완전히 정해진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일단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 사실상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청와대는 내일 국회에 이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는 재송부 요청 이후에 국회의 입장을 봐야 답변을 할 수 있다며 지금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제 취재진이 청와대 쪽에 따로 물어봤더니 이번 주말 정도에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건 최대 열흘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로는 닷새 정도로 줄지 않겠느냐. 근데 닷새라면 사실 주말을 넘기는 것이 되고 3일 정도를 준다면 이제 주말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빠르면 2, 3일 정도의 기한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기한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는 재송부 기간이 최대 10일까지인데 통상 5일 정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 측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2, 3일 정도로 재송부 기한을 두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빨리 진행하겠다. 더 시간을 끌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야당과 국회에 대한 예의만 생각한다면 이 10일 정도로 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 강 후보자의 경우에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G20 등 외교적 현안 때문에 그거보다 빨리 한 2, 3일 정도로만 해서 빨리 재송부 요청을 기한을 둘 방침이다.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까지 얘기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임명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인사에 있어서는 야당 설득이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봐야 되겠죠. 설득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되곤 있지만 사실상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건 맞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현 인사청문회 과정이 흠집내기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요. 오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로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사청문회에 임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 근데 이걸 좀 따져봐야 되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전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그냥 할 경우에 김희수 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가 상당히 좀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야당이 김희수 헌재소장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거 불참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후에 강 후보자를 임명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일단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김희수 후보자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고려한다고 해서 야당이 해주진 않을 거 아니냐면서 국무위원과 헌재소장을 연동시켜서 기계적으로 누군가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야당의 전술에 청와대가 휘말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그렇다면 국민의당 입장이 당연히 궁금해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취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할 기류가 지금 이렇게 전해지면서 야당은 강도는 달랐지만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뿐만이 아니라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에 협치는 없다면서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대응책을 놓고 2시간 반 동안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또 임명이 강행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뿐 아니라 시청 광장 등으로 나가 장외 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반발했지만 수위는 다소 달랐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권이 점령군 행세를 한다면 향후 여당에 협력할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전국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불참 등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일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떠들썩했던 청문회 진통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록을 보면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였다고 봐도 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기록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게 2000년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청문 대상자는 모두 34명입니다. 예. 이 중에서 90%가 넘는 31명이 결국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이 정권별로 한번 분류해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3명, 이명박 정부에서 17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이었고요. 어제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도 1명이 포함돼서 총 31명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뭐 압도적으로 많군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90%가 넘습니다. 언뜻 기억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노무현 정부 때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얼마 전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썰전 JTBC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도 이 임명보고서, 이 청문보고서 통과 없이 임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예. 이 당시 유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었고 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나친 흠집내기라고 맞서면서 이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뭐 워낙 많으니까 그냥 조금만 예를 들자면. 네, 한꺼번에 여러 명을 이렇게 바로 임명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예. 이 대표적인 게 2008년에 8월에 있었던 이 개각입니다. 3명의 장관 후보자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동시에 임명을 했었는데요. 예. 이 당시 임명된 안병만 전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 시절에 있었던 학내 비리 사건 등이 도마에 올랐었고 또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은 이 재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국회가 청문 절차 시한을 넘겼다. 국정 공백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임명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조각 때부터 3명인가 이렇게 임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억나시는 사례가 바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례일 텐데요. 예. 윤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부실 답변과 태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이 집중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임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안 된 뒤에 실제로 낙마한 3명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네, 이 3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34명 중에 3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채택이 안 된 이들 중에서 3명은 낙마를 했는데 이 경우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무기 중개업체 자문 경력 등 때문에 또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 등이 논란이 됐고요. 따라서 잦은 사퇴했습니다. 예. 또 나머지 한 명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과 연구비 관련 의혹 등이 쏟아졌고 대통령이 아예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예. 이 경우들은 이제 얼마 안 된 일이어서 다 기억이 네. 생생하게 나긴 나는군요. 근데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없는데 다만 이제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제 국회 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전 정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나 의혹에도 결국 임명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 사실상 국회 청문회의 스크리닝 기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예. 하지만 동시에 이 국회 청문회에서 지나친 군기잡기 또는 의도적인 흠집내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예. 이 때문에 지금 야당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죠. 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청문회 제도의 변경까지 검토를 했었다는 점도 고려를 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예. 지금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자체의 어떤 제도적인 논란 뭐 이런 건 별도로 하고 현 정부에서 이제 이른바 인사 5대 배제 원칙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이 문제로 잠깐 토론할 때도 당장 이제 그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의 야당 쪽에서. 이게 사실은 좀 빌미가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5대 원칙을 조금 일찍 이게 발표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예. 이 자유한국당과 야당 측에서 이 지명 철회, 대통령의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과 등의 표현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 때문에 이 청와대나 국정자문위에서도 5대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것이 바람직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여론으로 상당 부분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감대를 얻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현역 여당 의원이기도 한 행자부 김부겸, 문체부 도종환, 해수부 김영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여파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열린 거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당의 칼끝은 생각보다 무디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청문회에서 섰던 공직 후보자 25명이 모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바가 있죠. 이 불패 기록이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 국회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희정 기자, 일단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가 아직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청문회 3곳 가운데 농해수위와 교문위원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안행위원회는 잠시 후인 8시 반부터 속개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세 후보자 모두 현역 의원인데다가 특히 도종환, 김영춘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직전까지 의정 활동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조금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초에 이제 청와대 인사 전략에 바로 이런 부분이 포함됐다 하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거의 분석대로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오전에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2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파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 의총위원으로 불참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을 한 것에 반발을 해서 오늘 오전 9시 반에 긴급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총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10시 청문회에 제대로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는 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앞으로의 일정까지도 모두 보이콧하는 방안, 그리고 대학가 장애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오후에 청문회에 복귀를 해서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간단히 보자면. 네, 한국당 측은 일단 의총이 끝나고 나서 이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을 할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대처를 하겠다라고 일단 밝혔는데요. 예. 이 얘기는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만 가지고 보이콧을 할 경우에는 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차라리 청문회에 들어가서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희정 기자가 전반적으로 청문회는 동료 의원 대상이라서인지 차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지켜보니까 도종환 후보 청문회에선 쟁점이 좀 있던데요. 네,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도 후보자에 대해서 이 약 60여 차례에 걸쳐 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문제가 이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도 후보자는 렌터카를 쓰면서 이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정책적으로는 여야 의원들이 도 후보자에게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계속 보장해 줄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도 후보자는 일단 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한 기간 한 기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어찌 보면 방점은 뒤에 찍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청문회에선 날선 공방 대신에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구상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블랙리스트나 세월호 참사 등 지난 정부 때 일에 대해서 진상조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먼저 문체부가 작성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도종환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더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리고 백서까지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목표로 석 달간 조사하겠다며 필요하면 그 기간도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세월호 문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파면으로 막을 내리면서 은폐 논란이 일었던 분야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없게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개하는 원칙? 저는 방금 말씀하신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김부겸 후보자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정보 목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밝힌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새 기준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기준 완화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신 국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인수위격으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음주운전 관련 기준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한두 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주는 삼진 아웃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기준 완화 논란이 일자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위는 당초 성추행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했지만 역시 논의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정위는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인사 배제 5대 원칙의 구체화 작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검증 그 가이드라인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0가지가 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사안이. 근데 그것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는 없는 일이죠. 이런 가운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5대 원칙 외에 음주운전 경력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공식 의제는 북핵 문제 해결, 한미 동맹 강화 등이지만 문제는 사드 배치라든가 FTA 재협상 등 민감한 현안을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가져나올 경우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50일 만에 열립니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빨리 잡힌 이번 회담의 관건은 사드 배치와 FTA 재협상 등 민감한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느냐입니다. 공식 의제로 포함되진 않더라도 돌발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사드 비용 분담과 관련해 돌발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어젠더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상견례 성격의 첫 회담인 만큼 양국 정상 간 만남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한 뒤 민감한 이슈는 나중으로 넘기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조율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한미동맹의 정신하에서 자주 만나서 입장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방한한 토마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묻자 계속 다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 are going to continue to work on this in a way that's satisfactory for both countries. 이런 가운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이 우려되는 만큼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반 만에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 취지는 물론 시행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던 박근혜 정부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고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120여 개 공공기관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직급과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노동자 측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꼼수라며 맞섰습니다.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한 30여 곳은 무효 소송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기를 약속했고 결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레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더라도 임금은 기존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직무 성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영국 런던의 24층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며 건물 전체가 탔습니다. 주민 600명 가운데 최소 6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상당수 주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피해 상황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건물에서 잔해가 뚝뚝 떨어집니다. 아파트 안에서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는 주민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전 1시쯤 2층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아이를 창밖으로 내민 엄마가 비명을 지르고 일부 주민은 침대 매트리스로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건물 상층부에서 휴대전화나 가스 토치 불빛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영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불길은 잦아들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이 크고 낡은 데다 복잡해 사망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Very bad feeling, honestly speaking, people living with the family, with the little kids or something. How can they manage to get off from when the fire starting last night? That's really bad news for everybody. 1970년대 건축된 이 건물은 지난 2년간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화재 당시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입주자협회는 수년 전부터 대참사가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며 경고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영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피해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에선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 경찰은 건물 인근 주민을 대피시킨 뒤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화재가 방화나 테러로 밝혀질 경우 영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사제 폭탄을 만들어 지도교수를 공격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 씨의 범행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꽤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연희동에 있는 주택가 하숙집입니다.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 씨가 검은색 봉지를 든 채 주변을 살피면서 골목길을 따라 걸어옵니다. 사제 폭탄을 만드는 데 쓰인 도구가 담긴 봉지를 몰래 버린 김 씨는 잠시 뒤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1시간 뒤 폭발 사고 소식을 듣고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오전 7시 40분쯤 미리 준비한 사제 폭탄을 김모 교수의 연구실 문 앞에 갖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일 CCTV를 분석한 경찰이 아침에 학교를 찾은 이유를 추궁하자 김 씨는 3D 프린터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학교에 갔다며 잠을 깨기 위해 연구실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폭탄 제조 당시 착용한 수술용 장갑을 집 근처 쓰레기 더미에 버렸고 경찰이 이를 찾아냈습니다. 장갑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자 결국 김 씨의 범행이 탄로난 겁니다. 김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오늘 중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학원생 김 씨가 지도교수를 겨냥해서 폭탄을 만든 그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러시아 테러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캐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김 씨가 폭탄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은 건 지난 4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지하철 테러를 보고 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테러에 사용된 일명 모폭탄을 모방해 김 씨가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만든 휴대용 물통 안엔 나사 수십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폭탄은 자신의 하숙집에서 보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3일 완성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김 씨가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등 동기를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형사를 너무너무 착실했다는 기분이 할 게 없네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주변에선 학부 시절부터 김 교수 지도를 받은 김 씨가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가 테러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과태가 그렇게 막 원활하시거나 그런 일이 아니어서 테러를 당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요.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김 씨에 대한 추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대학생이 17달 만에 풀려났는데 1년 넘게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멀쩡했던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미 언론은 깊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청년의 석방을 위해서 미국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하기도 해서 북미 간 접촉 수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비행기에서 한 남성이 들려 내려옵니다. 두 다리는 힘없이 흔들려 보입니다. 미 언론은 이 남성의 코에 튜브가 꽂혀 있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최근 북한에서 석방된 오토 원비어라고 전했습니다. 원비어는 지난해 1월 평양양 호텔에서 북한 선전물을 훔치려는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 wish that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never manipulate people like myself in the future. 북한은 원비어가 지난해 3월 식중독을 앓다 수면제를 복용했으며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상습 구타서를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비어 석방에 조셉 윤 육자회담 미국 측 대표가 12일 평양서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북미 간 1.5트랙 접촉에 이어 당국 간 본격 대화 신호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미 국무부는 전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은 석방권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원비어의 혼수 상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로드먼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 주민들이 경북 성주 골프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차량을 세우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 장비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오늘 경찰이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면서 검문시설과 인력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밤 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장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주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현재 경찰이 검문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준비 단계입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6시 30분쯤에 경찰 측에서 이 검문과 관련된 시설과 인력을 철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아직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찰과 주민이 현재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곳에 탁자와 의자, 플랜카드 등만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제대가 급하게 설치가 돼서 종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 50여 명도 의자를 들고 나와 앉아서 철거만을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차량을 확인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주민들은 지난 4월 26일 사드 장비가 골프장 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곳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통과하는 차량 일부에 대해서 이 확인을 어떤 것이 실려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한 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니까 사드 운영과 관련된 장비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름 반입이 막힌 군이 반찬통으로 기름을 위장해 들어가려다 들킨 적도 있습니다. 예. 또 사드를 반입할 때 미군이 웃으면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서 미군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가 일부 언론이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갑자기 경찰이 또 불법이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민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저녁이 돼서 경찰 측에서 이곳 검문과 관련된 시설과 인력을 치우겠다 이렇게 통보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오늘 소성리에서는 주민들이 골프장 입구까지 가서 항의를 했다면서요. 네, 최근 사드 가동을 위한 그 발전기 소리가 일부 마을까지 들리기도 했고 낮에는 또 기름을 실어 나르는 헬기가 여러 차례 뜨고 내리면서 사드가 배치된 곳과 가장 가까운 마을인 김천시 월명 1리의 젊은 부부 두 가족이 마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골프장 입구까지 행진을 했고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드 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공문을 국방부 측에 보내기도 했는데 결국 국방부 관계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드가 계속 운용이 되고 있는 만큼 이곳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의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뒤에 확성기 소리도 좀 들리고 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2부에서 시작하면서 혹시 또 상황 변화가 있는지 윤두열 기자를 현장으로 다시 좀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리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좀 논란이 많았던 문제이기도 하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폐지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도 이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전국 단위 일제고사는 제도입 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일제고사는 1986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학교와 학급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집 평가였습니다. 2008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평가받는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지자체 간 또 학교 간 등수 경쟁이 심해졌고 학교들이 시험 대비에 열을 올리면서 정상 수업이 파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국정기획위는 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표지평가로 바꾸자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비교육적 그런 부작용들은 완화가 될 것이고요. 기초 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제를 잘 갖추느냐. 당장 다음 주에 올해 일제고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시험을 치를지 여부는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모두 표지평가로 바뀔 예정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감사원이 빠르면 내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이 감사가 착수될지 말지 그동안에 약간 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아무튼 시작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이렇게 수질 오염 논란부터 부실 공사와 공사 담합 의혹까지 각종 후유증을 낳은 채 벌써 4번째 감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정책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이틀 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감사 여부를 검토해온 감사원이 이르면 내일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감사는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늦어도 올해 안에 감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우선 국토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사업 결정에서부터 계획 수립과 그리고 건설 과정, 사후 수질 관리와 자체 평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된 3차례 감사보다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감사원은 마지막 감사에서도 2명을 징계 요구하고 5명을 수사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이번 감사에서도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결국 4번째로 실시될 4대강 감사는 특히 반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결정되어버린 사업 개시 과정에 과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책임을 외면하거나 방기한 것은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컸습니다. 당시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거쳐야 할 절차마저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업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일부만 시행됐고 통상 1년 넘게 걸리는 환경 영향 평가도
6개월도 채 안 돼 끝났습니다. 일단 사업 진행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죠. 뭐 설계 끝나고 거기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예견됐던 녹조 발생이나 보해 안전성 문제,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담합한 정황까지 나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제 장치가 행정부 내에서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 과정에서 불법이라든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사용을 했을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사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범위를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안방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재판은 지금 횟수를 더해가면서 다양한 증인들이 나와서 새로운 증언을 내놓는가 하면 설전도 이어지면서 주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죠. 그러나 생중계가 되지 않아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각 재판의 1심과 2심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중순까지 이어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안방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일부 법정에선 다른 법원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자주 펼쳐집니다. 국정농단 재판 방청을 위해 긴 줄이 늘어서는 겁니다. 방청석을 차지하려고 재판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추첨에 응모해 당첨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어 직접 변론을 듣는 게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등 재판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재판 생중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의 판사 중 67%의 판사들이 주요 재판의 1심과 2심 변론 생중계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종 선고를 생중계하자는 질문에도 10명 중 7명꼴로 찬성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대부분 주와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 재판 생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생중계된 미국 미식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의 살인 혐의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법원의 경우 2013년도부터 중요한 사건의 공개 변론을 온라인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6, 7월에 열릴 대법관 회의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칙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뉴스룸은 세월호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단원고 2학년 2반 희생자 김민지 양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체에서 찾은 휴대전화기는 가족들에겐 중요한 유품이면서 동시에 진상규명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금까지 2달 가까운 수색 과정에서 찾아낸 전화기만 100대가 넘는데 복원에 시간이 걸려서 조사위원회가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안에서 나온 진흙에선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 한 점이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목포신앙 이가혁 기자, 며칠 만에 지금 연결이 되는군요. 이가혁 기자, 발견된 전화기는 그냥 복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 모양이죠. 선체조사위가 고심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로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 58일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배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만 113대입니다. 스마트폰에는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는 당연히 매우 귀중한 물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 과정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에 귀중하게 쓰일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원 시간이 문제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현재 복원을 의뢰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이 스마트폰 한 대를 복원하는 데 잡은 기간이 5주에서 10주입니다. 그런데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0개월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따져봐도 이 기간 동안 10개에서 20대 정도밖에는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동시에 여러 대를 복원하거나 아니면 여러 업체에 맡기면 그건 안 됩니까? 네, 일단 이 바닷속에서 3년 동안 부식된 스마트폰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또 여러 업체에 맡겼다가 실패를 할 경우에
데이터가 삭제가 되거나 또 앞으로 영영 복원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사 직후부터 희생자들의 스마트폰을 복원한 경험이 많은 이 민간업체 한 곳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민간업체 말고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해보자 이런 논의를 해봤는데 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이 복원을 국가기관에 맡겨도 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일단은 국가수에는 의뢰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세월호가 좀 멀리 희미하게 보입니다만은 바로 저 세월호 안에서 오늘 뼈 한 점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DNA 확인에 들어갔습니까? 오늘 아침 7시 55분에 세월호 선체 3층 중앙 로비 구역에서 미리 수거해뒀던 진흙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DNA 분석은 의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냉동 안치실에 보관 중인데요. 발견된 뼈의 길이가 5cm로 매우 작아서 이 DNA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또 칼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뼈가 아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내부색 과정에서 유해가 더 많이 나오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목포신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에 경남 하동에서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한 여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채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강화된 현장 학습 매뉴얼은 이번에도 유명무실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63빌딩을 구경하던 중학교 2학년 공모양이 화장실로 향합니다. 9분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공양을 발견한 친구들이 뛰쳐나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들어왔지만 우물쭈물 문을 열지 못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빌딩 관계자가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 대원에게 맡기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현장 체험 학습 운영 매뉴얼은 유명무실했습니다. 학생이 100명 이상일 경우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제일 억울한 게 그 아가 숨을 안 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방치해뒀다는 거. 학교 측은 최초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나중에 수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양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쓰러진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당국은 뒤늦게 매뉴얼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100명 이하 소규모 체험 학습 때도 전문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상해 중심의 여행자 보험도 질병에 대한 보장도 가능토록 가입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1년여 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이 자진 폐쇄했습니다. 당시 개인이 촬영한 영상을 몰래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음란물이 유통되고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자평했지만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제 몸이 나온 사진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고 되게 막 저는 모르는데 남들이 제 사진을 봤을까 봐요. 엄마 이제 그만하고 싶다. 죽으면 엄마 해결될 수 있게 얘기했는데 진짜 너 혼자 못 살고 엄마랑 같이 죽자 그랬대. 본인 인정. 사기하는 게 무슨 성공이잖아요. 장난으로 오는 것 뿐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불법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된 지 1년 2개월.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폐쇄 당시 음란물 유통이 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한국의 사법당국이 손을 댈 수 없거나 수사에 손을 댈 수 없는 존재였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리벤지 포런을 올리면은 너희들은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 음란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민원을 받아 삭제한 개인 음란물 건수는 2014년 1,404건에서 지난해 7,325건으로 5배가 넘었습니다. 유사 사이트는 늘고 기업형 생산업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과거엔 변심한 애인을 겨냥해 음란 영상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괴롭히려고 야한 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소셜미디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무차별 수집해 기존 음란물과 섞어 편집합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 광고용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광고 수익이라던가 아니면 판매 등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얻으니까 300개에 3만 원, 300개에 2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삭제 요청 외엔 뚜렷한 대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지난해 경찰은 해외에 있는 소라넷 운영자를 곧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거 소식이 없습니다.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소라넷 운영자 윤모 씨 등 4명은 호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이들을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주소지를 확인했고 동선도 파악하고 있지만 1년 넘게 검거 소식은 없습니다. 체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무부를 거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자들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역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이 도주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름을 바꿔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동안 모은 음란물을 군소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라넷 운영자를 검거해야 유사 사이트들도 위축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앞으로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는 대출 한도가 줄고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이 없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최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를 낀 채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세가 좀 세게 들어있으면 제가 집을 거의 없잖아요.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맞춤형 핀셋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 전환시킬 겁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 담보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50에서 60%씩 붙이던 세금을 1주택자와 똑같이 최대 38%를 내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취득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아 실수요자의 부담이 큽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인상보다는 2천만 원 이하 월세 소득자나 전세 소득이 있는 2주택자 등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우선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한국 축구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오늘 새벽 카타르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월드컵 본선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일 기술위원회를 열고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씁쓸한 귀국길. 슈틸리케호의 하루는 악몽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고 손흥민은 부상으로 깁스를 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얼굴은 잔뜩 굳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언제나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33년간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카타르에게 3골이나 내주며 패배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카타르 알 하이도스의 프리킥골은 결과적으로 어설픈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아피프의 추가골은 물론이고 알 하이도스의 결승골도 엉성한 수비가 문제였습니다. 결과를 되돌리기엔 기성용과 황희찬이 넣은 2골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 최종 예선 A조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승점 1점 차로 쫓기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이란전, 9월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2년 9개월간 역대 최장수 사령탑을 맡았던 슈틸리케 감독은 쏟아지는 퇴진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일 기술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감독 경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대도시인 인천에 2,500가구에 이르는 폐가가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폐가들이 생긴 이유가 뭔지, 또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지 밀착 카메라가 도심 속 폐가촌의 실태를 담아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인천 남구의 주택가 골목 담벼락에 노란색 접근금지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건 일주일 전쯤입니다. 폭파하는 소리요. 네, 저희도 다 들었어요. 저녁에 밥 먹고. 무너져 내린 집 바로 앞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붕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추가 붕괴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긴급 보수에 나선 지자체에서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덧대 놓았을 뿐 주민들은 곧 시작될 장마가 걱정입니다.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 흐르잖아요. 자꾸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네. 네. 건물벽은 불룩하게 튀어나와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시청에서 불과 2km 떨어진 도심이지만 마을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수십 채입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낡은 집들을 두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은 버려진 폐가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겉으로 보기엔 일반 가정집과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벽면 한번 보실까요?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손으로 치더라도 흙이 금세 떨어져 내리고요. 이 천장과 반대쪽 벽면도 모두 이렇게 흙벽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구도심인 부평구 산곡동 일대는 골목길을 따라 빈집만 200여 채가 넘습니다. 인구 300만 명이 사는 광역시지만 인근 초등학교는 매년 학생 수가 30-40명씩 줄어 이제 전교생 수는 340명 정도입니다. 2학년 2반 있고 2학년 3반 있어. 그럼 3개 반이에요? 네. 지난 2007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일대 주택들은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10년째 표류하면서 곳곳에는 흉가가 남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 천장은 곰팡이가 쓸어서 곳곳에 녹아내렸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각종 이런 생활용품과 옷가지들이 남아있어서 금방이라도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지만 이 달력을 보시면 시간은 2006년에 멈춰 있습니다. 재개발 찬반 문제를 놓고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못하는 게 뭐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놓고서 주민들 살려주라고. 버려진 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좀도둑과 노숙자들도 자주 나타납니다. 아침에 쌀 씻고 그러려고 밥 해먹으려고 수돗물을 트니까 안 나와. 계란기 뜯어갔어. 응달만한 거 다 뜯어가고 노숙자들이 와서 자다가 추우니까 불도 떼다가 불도 내기도 하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마을은 어둠 속입니다. 해가 지면서 거리에는 온통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켜 있지만 이 조금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저희 촬영용 조명을 끄게 되면 어둠 속에 사람의 흔적이 완전히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가뜩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은 밤이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인천시 남구와 중구, 부평구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530여 채. 이제 마을에 남은 건 노인들 뿐입니다. 모두 떠난 자리에 우리 집도 낡았고 무너진 저 집처럼 점점 더 가라앉고 있는데. 신도시 위주의 주택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이 구도심 지역 인구 공동 현상은 더욱 빨라지면서 주거 환경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구도심 지역 주거 환경 개선책이 재개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떠나야겠지.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졸업 앨범을 펼쳐본 학생들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홍길동도 아닐 텐데 사진을 찍을 땐 보지 못했던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모든 학급의 사진 속에 떡하니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오늘 한 신문 베이징 특파원 칼럼에 나온 흥미로운 에피소드였습니다. 답은 단순했습니다. 포토샵으로 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넣었다는군요. 그러나 이 작은 소동이 중국 전역에 논란을 가져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 틈도 없이 바빴다던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소위 엘리트반 학생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이 기막힌 사진 차별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이젠 50년이 다 돼가는 저의 중학 시절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8년 중학교 평준화 발표 이후에 입시 대신 추첨을 통해서 제가 들어간 학교의 신입생 전부는 IQ 테스트를 거쳐서 이른바 우열반으로 구분이 됐고 그 푸는 공부 또 공부였습니다. 까까머리 중학생의 학창시절은 이렇게 일찌감치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한 등급으로 분류가 됐던, 그리고 가르치던 선생님도 우열반 간에 서로 달라서 선생님들마저 등급이 분류됐던,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반교육적인, 행복하지 못했던 기억들이었죠.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으니 오늘날의 교실은 달라진 것일까?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겠다. 경기도 교육청의 발표가 있었고 새 정부의 공약 또한 맥을 같이 하면서 교실은 술렁인다고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일방적 줄 세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누군가는 전두환 씨가 지배하던 시절 하루아침에 내려졌던 사교육 금지령이야말로 독재적인 방식이 문제였을 뿐이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난맥에 난맥이 겹쳐있는 한국의 교육 문제. 그 난맥상 위에 사족 하나를 얹어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68년의 중학교 평준화 정책은 7월 15일에 발표돼서 7.15 해방으로 불렸다는 것. 그리고 늘 쓰는 그 표현처럼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다는 것. 우리는 또다시 길고도 힘든 실험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저희 뉴스룸 일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경북 성주 사드 포대 앞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검문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차량들을 내용물을 보고 통과시켰던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 그걸 지금 철거하겠다고 경찰 쪽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현장을 한 번만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열 기자, 오늘 밤 안으로 경찰이 철거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서 저희들도 급히 거기 가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철거하지 않기로 경찰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경찰이 검문 관련 시설과 인력을 철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제가 일부에서 전해드렸듯이 마을 주민 50여 명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으로 나왔고 또 종교 행사까지 진행이 되면서 경찰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경력 1개 중대가 이곳 마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내려와 있어서 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력들도 현재는 모두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또 철거를 막기 위해 진행했던 종교 행사도 모두 마쳐서 현재는 지금 뒤로 보시다시피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일단 물러갔고 언제 또 철거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경찰 측에서 언제 철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불법이다 이렇게 경찰이 분명히 이야기를 한 만큼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 입장에선 뭐 계속 그러면 긴장의 연속일 것 같은데 아무튼 경찰 입장은 강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주민들은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사드 운영을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을 불안해하고 있는 군사행위에 관련돼서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헬기가 뜨고 내리거나 6일 전에 있었던 사격 훈련 등도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또 결국에는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을 사드 운영과 관련된 검문은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오늘은 물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만간 언제 다시 검문 시설을 철거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성리 마을회관 앞은 앞으로 계속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예, 지난해 2월에 경북 울진에서 해발 430m 높이의 산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축구장 17개 넓이의 땅이 가라앉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함몰 사고였습니다. 당시 저희 JTBC는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찢어지고 갈라진 현장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 현장을 이한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 한가운데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싱크홀 안의 나무들은 폭격을 맞은 듯 쓰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싱크홀은 붕괴 위험 때문에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정상을 향하는 곳곳이 종이가 찢어진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땅은 절벽과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절벽 높이를 재봤더니 4m가 훌쩍 넘습니다. 이런 절벽과 골짜기가 1km 이상 이어져 있습니다. 절벽에 있는 바위는 조금만 힘을 줘도 미끄러집니다. 경북 울진에 있는 남수산이 무너진 건 지난해 2월 23일입니다. 갑자기 집이 흔들리고 막 몸이가 이래지더라고. 아유 뭐 지진이 났는겠다 뭐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뭐 남산이 무너졌다고. 34년간 산 지하를 파고 들어간 석회광산 갱도가 무너지면서 정상 부근에 축구장 17개 면적의 땅이 내려앉았습니다. 국내 함몰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황당하지요. 우리 조상 대대로 이거 살아왔는데 이 뒷산이 이 좋은 동네 다 망쳐놨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산 곳곳에 싱크홀이 추가로 생겼고 절벽과 골짜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사방댐을 세웠지만 장마철을 앞둔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비 오면은 엄청 불안하지. 이렇게 산 내려 깎아져 있는데 여기는 스케산과 돌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 남수산이 붕괴된 직후인 지난해 5월 정부는 사고 발생 원인으로 광산을 지목하면서 정밀 안전진단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의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은 광산 채굴과 산 붕괴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남수산 중턱에 위치한 울진 광산 입구입니다. 1984년 설립돼 30년 넘게 석회석을 캐온 광산은 지난해 산 붕괴 직후 채굴을 멈췄습니다. 산 정상이 붕괴되기 직전 광산 갱도가 먼저 무너져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붕괴 원인을 제공한 울진 광산 측에 정밀 안전진단을 명령했습니다. 광산으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받은 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 1년간 조사 끝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남수산 함몰은 산의 지반이 약해서 벌어진 자연적 현상으로 광산 채굴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주민들 반발은 거셉니다. 도저히 자연 현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뭐 정밀 진단 중간 보고서 나오기로는 자연 현상으로만 몰아가지고 조사단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채굴을 안 했으면 지반 침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갖고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묵살해버린 거죠.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란도 제기됩니다. 지질이 나쁘다는 거 무너졌다는 얘기 나오지 실제로 채광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보고서에선 사고가 발생한 울진광산의 최근 1년치 생산량을 근거로 과다한 채굴이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울진광산의 연간 채굴량 자료를 입수한 결과 채굴량은 지난 6년 동안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2년간 채굴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했고 사고 직전인 2015년은 1984년 광산 설립 이래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남수산의 첫 싱크홀이 발견된 건 2007년입니다. 당시에도 조사단은 광산과 집안 치마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조사단에 참여했던 지질자원연구원 송모 연구원이 이번 조사단 책임자였습니다. 채굴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용역비 3억 원도 울진 광산 측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산업자의 돈으로 했다는 것이고 광산의 그 이익에 맞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우리 바람은 제대로 된 안전진단, 우리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탐사플러스 이한길입니다. 국회의 본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의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그렇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 네, 오늘 야당에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초법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무용론과 임명 논란, 팩트체크가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초법적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한번 보죠. 네. 인사청문회 대상은요,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요. 지금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인데, 네. 국회 동의가 한쪽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어서 필요가 있고요. 네. 국무위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김희수 후보자는 지금 국회의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이 됐고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법적인 게 아니라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부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국회의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동의를 못 받았던 후보자가 총 34명인데요. 이 가운데 31명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법대로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죠. 다만 정치적으로는 답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31명이 아니라 나머지 3명의 사례를 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렸고요. 결국 청와대가 철회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유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국회를 존중해서 정치적으로는 또 부담을 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법이 먼저냐, 정치적 판단이 먼저냐, 그 기준은 결국 국민의 여론인데 앞서 김 후보자 의혹도 많았고 국민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2000년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을 때 첫 인사청문회인데요. 이렇게 뒤에 보면 지금 방송사 카메라들 있잖아요. TV 생중계가 그때부터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TV 생중계를 했다는 이유는 여야가 당시에 어떻게 합의했느냐.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또 국민의 판단이 우선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청문회 전국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과 사실은 결국 국민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판단이다. 물론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가장 핵심이고 팩트잖아요. 근데 네. 어느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다른 후보자는 필요 없고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건 헌법에 그렇게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헌법에는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의 이런 헌법기관들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하도록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관 같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그냥 임명권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건
국회가 내린 결론을 청와대가 존중을 해달라는 건데 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딱 3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미국, 필리핀입니다. 네. 이 중에서 미국이 1787년부터 청문회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제도의 일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체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미국은 인사청문회 대상 모두 전원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낙마의 비율은 2% 미만으로 거의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FBI, 공직자윤리국, 국세청 등과 함께 6개월 정도 사전 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서 걸러져야만 청문회에 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청문회 무용론이다, 아니면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송곳 민원 청문회입니다. 아, 예. 이건 그러니까 그 청문회를 송곳 검증으로 한 게 아니라 민원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예. 직접 송곳 민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새로운 분야가 역시 이제 크루즈나 마리나 등 해양 레저 스포츠입니다. 현재 아마 예산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영광 굴비가 이 3천억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어서 가장 큰 어종입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예. 주위의 사람들도 웃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리나를 얘기한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에 있고요. 그래서 인천에 마리나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영광굴비를 얘기한 이계우 의원은 지역구가 영광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 이 청문회가 마리나나 영광굴비를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영광에서 굴비는 잡힙니까 요즘? 한쪽 조금 더 밑에 쪽에서 잡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영광에서 다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광굴비다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원래 청문회 취지는 이렇게 민원은 아니죠. 예. 예. 하이라이트는 내일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아, 거기 만만치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모든 SOC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예. 오늘 일부 공개된 의원들의 서면 질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민원들이 조금 밝혀졌는데요. 예. 모 의원은 그 해당 지역구에 본인의 지역구에 복선 전철이 조기 착공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했었고요. 예. 모 의원은 공항의 혼잡 대책을, 또 모 의원은 고속 전철이 내 지역구에 어느 쪽을 좀 경유해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민원인.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정책 검증이라고 또 포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근데 이 사실 이런 그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후보자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걸 거절해야 되느냐, 약속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는 후보자가 아무래도 의리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살펴보겠다. 요 정도 대답을 하고 지나갑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추천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예,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탄 모양이다 이런 말인데요.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라는 걸 하고 곤혹스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다음 달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여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예. 대표 출마하면서 왜 양해를 바라는가 한 것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예상은 됐었는데 공식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그런데 방금 표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친박 의원들은 대체 누가 추천했다고 받아들이느냐, 여론몰이를 위한 셀프 추천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홍 전 지사의 측근에게 대체 누가 추천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의원들이 찾아와서 홍 전 지사에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내달 3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홍준표 전 지사와 원유철 의원이 출마사를 밝혀서 홍대 비홍, 그래서 홍비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전 지사는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저렇게 이제 전국을 돌겠다. 그래서 새몰이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착각의 주인입니다. 예. 네, 오늘 블랙리스트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지난 2015년 초에 대화를 약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당시 김기춘 전 실장이 정윤회 씨와 정윤회 씨의 처는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처가 최순실 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 저 질문이 맞다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오늘 재판에서 뭔가 착각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최순실, 정윤회 부부와 통화나 면담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부를 물을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글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면을 감안한다면 누가 착각의 주인공인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군요. 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착각이라는 단어가 김기춘 전 실장의 입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특위에서였는데요. 당시 상황을 잠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예. 제가 최순실의 이름을 최근에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까 박영선 의원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내가 착각했구나, 잘못 기억이 됐구나 하고 바로 잡습니다. 예, 당시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의 이름도 못 들어봤다라고 하다가 청문회에서 증거가 나오자 본인의 착각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이런 면을 감안할 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한테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 방금 저한테 들어온 소식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 공화당 원내 총무 스티브 스컬리스가 총에 맞았다는 소식이 CNN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미 공화당 원내 총무 스티브 스컬리스가 피격당했다는 소식을 CNN 브레이킹 뉴스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자면 하원 의원이죠. 공화당 원내 총무 스티브 스컬리스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총에 맞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한 총격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 등도 지금 같은 곳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지금 하나일지 둘일지 둘 이상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격당한 사람은 공화당 원내 총무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던 경찰들도 피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자세한 소식은 혹시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라도 자막으로라도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알아보죠. 안나경 씨. 네, 내일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또 아침과 밤 한때 수도권과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going way down south, Louisiana tonight. My lounge is closed.